이강민의 잡지사 7월호 첫 번째 페이지. 딱히 방송이 지연되지도 않았는데 후반 추가 시간을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두 개의 혀.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월드컵 대한민국 조별 예선 3경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녹화일 시점으로 저희가 32강에 우리나라가 진출하는지 못하는지는 모르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뭐 떨어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방송일 시점으로 32강 경기까지 치러서 16강에 갔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군요, 벌써. 스웨덴 올라갔으면 됐지 뭐. 스웨덴. 네. 스웨덴이 32강 진출 축하드립니다. 예. 네. 어쨌든 결과에 상관없이 세계인의 축제 월드컵은 계속됩니다. 하여 오늘은 곽재식 작가와 월드컵 중계 속 과학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항상 보면서 좀 신기하긴 합니다. 그 지구 반대편에서 펼쳐진 축구 경기를 어떻게 전 세계인들이 실시간으로 그 중계를 감상할 수가 있는가. 이게 뭐 당연하지만 또 새삼 신기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이게 바로 과학이 있어서 위성이 있어서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방송이라고 하면 전파를 이용을 해가지고 뭐 소리라든가 영상을 보내주는 걸 방송이라고 하죠, 보통은. 네. 근데 이제 전파는 사실은 빛의 일종이거든요. 전자파, 전자기파 뭐 이런 말도 사용하죠. 빛 대신에 눈에 보이는 걸 보통 빛이라고 많이 하니까 전파는 빛의 일종이다라고 하면 안 보이는데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네네. 전자기파, 전자파 이런 말을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빛과 눈에 보이는 빛과 전파 이런 걸 다 뭉뚱그려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말이 있기도 합니다. 빛을 우리가 보면 아실 수 있지만 빛이라는 건 이렇게 정확하게 직진해가지고 쭉쭉 이렇게 뻗어나가는 그런 형태거든요. 네. 그래서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지구 반대편에서 직선으로 아무리 빛을 쏘아줘도 그 빛이 지구를 뚫고 우리 땅까지 올 수가 없어요. 지구가 그러네. 막고 있기 때문에.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네, 그래서 예. 지구 반대편에 지구가 동그랗게 생겼기 때문에 네. 일정한 그 언덕 넘어 있으면 언덕 모양으로 치면 동그란 모양이 네. 지구 반대편까지 가면 반대편까지 안 가더라도 조금 멀리 떨어져가지고 그 동그란 모양 건너편에 있으면 각도를 아무리 조절해봐도 우리나라까지 못 오는 그런 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컵으로 던질 수도 없고. 네,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게 골치 아픈 문제거든요. 일단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게 뭐 우스운 것 같아도 의외로 이 방법도 나쁘지 않은데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네. 높다랗게 이렇게 탑을 쌓으면 네. 높다랗게 깃대 같은 걸 올려가지고 거기서부터 전파를 쏘게 하면 네. 조금은 더 멀리 날아가겠죠. 직선으로 네, 쏴도. 직선으로 쏴도 조금은 더 그렇죠. 멀리 날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네. 그런 방법을 일단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것도 그렇게까지 우스운 얘기 아니에요. 그거 그런 엄청 방법을 많이- 높아야 사실 실효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예, 그런 방법도 많이 써요. 그래서 방송탑 같은 거를 산 위에 이럴 때 많이 만듭니다. 아. 네, 그래서 그것도 우습게 볼 문제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것도 있고 또 하나 교묘한 방법은 어떤 게 있냐면 예. 빛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빛은 거울에 잘 반사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울이 적당한 위치에 잘 있으면 한쪽 편에서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도로 같은 데도 볼록 거울로 그런 거 많이 설치해 놓죠. 반대편에 직진해서 온 빛으로는 볼 수 없는 지역도 거울을 통해서 좀 먼 지역, 딴 지역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거 왜 그런 거 못 보신 것 같은 그런 너무 표정 당연해가지고. 그런 거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죠? 반사경 이런 것도 만약에 있고. 반사할 수 있는 반사경이 어디 하늘 저쪽에 있으면 그러면 그거에 한번 튕기고 저 멀리까지 전파를 쏘아 보내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낸 게 뭐냐? 예. 전파 중에서 대략 한 30MHz 정도 주파수 이하가 되는 단파라고 하는 빛은 어허. 공기 중에서도 저 공기 높은 곳, 하늘 높은 곳, 흔히 이제 아이오노스피어, 전리층이라고 하는 네. 그 지역의 공기에 가면 좀 이렇게 반사돼서 튕겨나오는 특징이 있거든요. 거울이 없어도? 그러니까 공기가 거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공기 그래요? 중에서도 네. 그쪽 지역에 있는 공기. 하늘 높은 곳에 전리층이라고 하는 전리층이라는 말이 이제 전자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전기를 띄어서 이온처럼 되었다라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대기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대기권의 예. 거의 제일 마지막 부분 쪽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영어로는 아이오노스피어라고 하고 이제 번역을 해서는 전리층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의 공기의 이 전파, 이 빛은 조금 이렇게 반사돼서 튕겨나오는 특성이 있어요. 신기하네. 신기하죠. 예. 네, 그래서 그 빛을 이용을 하면 이 단파라는 전파 중에서 단파라는 일부 제한된 그런 주파수의 빛을 이용을 하면 여기서 방송을 하면 멀리 퍼져가지고 아무 부질없이 우주에 뭐 외계인들이 듣고 있다면 모를까. 네. 하늘 높이 올라가는 건 사실 별 소용 없잖아요. 뭐 그렇죠, 비행기 타고 지나가다 잠깐 이렇게 들으면 모르겠지만 소용 없는데 그렇게 가다 보면 전리층이라는 높은 지역에 닿았을 때 한번 이렇게 튕겨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론상으로는 튕겨가지고 지구 반대편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걸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써요? 물론이죠. 아,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방송하는 방법을 단파 방송이라고 아, 하고요. 네. 그렇게 해서 방송하는 거를 라디오로 들으면 그거를 단파 라디오라고 야, 합니다. 방송국 다니면서 진짜 하나도 몰랐다 이런 걸. 아유, 예. 이거 좀 연수 같은 거 할 때 좀 가르쳐 주실 텐데. 제가 지금 추가 합격해가지고 연수를 못 받았어요. 그렇군요. 예, 2등으로 그렇군요. 들어와가지고. 그렇군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라디오 중에서 좀 일부러 그런 라디오, 단파 라디오 이런 거 사보셔도 되고요. 네. 아니면 좀 다양한 기능 있는 라디오라는 걸 이렇게 보다 보시면 그 라디오 주파수 선택하는 곳에 보통 AM, FM 이렇게 고르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 말고 SW라는 게 있는 게 있어요. SW. 예, 네. 그게 short wave 단파란 뜻이에요. 아. 그래서 그쪽으로 가가지고 요거 방송을 잘 검색을 해보면 네. 이론상 전 세계에서 송출하는 단파 라디오 방송을 다 들을 수가 있어요. SW는 전리층 갔다가 찍고 온 애들이에요. 그렇죠. 예, 와, 그래서 예. 예전에 네. 일제 강점기 이럴 때 네. 우리나라에서 뭐 어떤 거 있었냐면 이제 라디오를 네. 단파 라디오를 구하거나 심지어 만들어가지고 전자 기술인 거 아시는 분이 만들어가지고 네. 방송을 이렇게 쫙 듣다 보면 미국 이런 데서 하는 방송을 한국에서 한반도에서도 들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듣다 보면 미국의 혹은 중국의 망명가 있는 독립운동가들이 오. 막 이야기하는 방송 이런 게 들리는 거예요. 아, 진짜로요? 여러분 일본이 하는 말을 믿지 마십시오. 지금 미국이 전쟁에서 이기고 있습니다. 일본은 곧 망할 겁니다. 여러분도 독립운동에 나서 주십시오. 정말요? 이런 방송 막 하고 그랬거든요. 와. 그래서 그런 거를 듣고 있고 네. 그래서 일제 강점기 당시에 당국에서 그걸 수사해서 막 잡으려고 하고 있고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네. 네. 참고로 참고로. 이 얘기도 길게 하면 재밌지만 짧게 그냥 요점만 말씀드리면 네네. 참고로 한때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단파 라디오를 구하기가 어렵고 단파 라디오를 많이 들으면 간첩으로 의심해봐라 뭐 이런 이야기가 돌던 때도 있었습니다. 요즘 이제 그런 게 많이 없어졌고 요즘은 그런 거 없어도 그냥 인터넷으로 다 보면 온갖 딴 나라 방송을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네네. 의심해졌는데 네. 하여튼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파 라디오, 단파 방송의 단점은 뭐냐면 네. 사용할 수 있는 그 전파의 종류가 되게 제한돼 있어요. 뭐 30MHz. 예, 방송국을 많이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음질이 좋은, 뭐 화질이 좋은 이런 거를 보내기에 좀 부족해요. 네네. 양적으로. 네. 그리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하늘에 모든 게 달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따라 반사가 잘 되면 잘 들릴 수도 있고 네. 반사가 잘 안 되면 안 들릴 수도 있고 아, 공기 상황에 따라. 예, 또 뭐 다른- 그런 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사람들이 고민을 하다가 네. 1950년대 위성 기술, 인공위성 기술이 등장하면서 그 생각을 한 거죠. 높다란 탑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방송을 하면 멀리까지 보낼 수 있다면 네. 아예 우주에 있는 인공위성이 그 역할을 하면 어떻겠느냐. 혹은 뭐 비슷한 생각이지만 인위적으로 우리가 우주에서 반사를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도구를 우주에다가 띄워놓고 거기다가 조준을 해가지고 무슨 전파든지 쏴준 다음에 걔한테 전 세계 어디든지 간에 반사해서 보내줘라라고 하면 인위적인 되지 않겠느냐. 전리층이네. 그렇죠. 그 역할을 인공위성에다가 시킨 게 바로 통신위성 그다음에 방송위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인공위성이 그럼 높은 탑 역할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럼 반사 전리층 역할도 하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아. 탑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 탑까지는 이렇게 유선으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모든 네네. 신호가 가는 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탑으로서 보내주는 역할이라고만 하면은 탑은 그냥 그걸로 설명이 끝인데 인공위성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전선으로 인공위성까지 연결해 놓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이쪽에서 처음에 쏘아 보내는 것도 어차피 무선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받아가지고 딴 데에다 넘겨준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반사해주는 거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네. 보통은 인공위성이 받아가지고 신호를 조금 더 세게 해주는 기능 그런 것도 넣어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통신위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전 세계 어디든지 간에 또렷한 음질이나 또렷한 화질로 이렇게 통신을 한다라는 게 1960년대에 서서히 상업화되기가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정보를 알고 싶은 그런 열망도 되게 강했겠죠. 네. 그래서 초창기에는 월드컵 이런 경기를 하면 네. 그거를 중계를 보고 싶은데 네. 그때만 처음에 이제 인공위성 막 등장하고 했을 때만 해도 그거를 실시간 중계해 줄 만한 기술은 없다 보니까 그거를 이렇게 필름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네. 그 필름 뭉치 자체를 비행기에다가 실어가지고 최대한 빨리 그런 딴 식으로 나라에 했다. 보내주는 그런 식으로 했다고요? 그래가지고 뭐 8시간 만에 12시간 만에 그래도 우리가 알려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60년대까지 그랬다고요? 60년대까지도 그렇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이
인공위성 생중계가 네. 보편화된 것은 보통 1970년대부터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70년. 예, 1970년에 그때도 아마 월드컵이 멕시코에서 멕시코 열렸을 거예요. 월드컵이죠. 지금도 이런 축구 관련된 여러 가지 용품, 공 이런 거를 많이 공급하는 회사로 독일에 원래 신발 만들던 사람이죠. 아디 다슬러라는 사람이. 예. 아디 다슬러라는 사람이 만든 브랜드 있습니다. 아, 그 사람 이름이었어? 네,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예, 아디 예, 다슬러라는 사람이 만든 브랜드가 있는데 그 브랜드에서 협력을 해가지고 네. 그때 당시에 처음으로 월드컵을 전 세계에 생중계할 때 공을 네. 좀 새로 만들어 가지고 네. 사용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그때 좀 대대적으로 추진을 했었거든요. 네. 원래 우리가 축구공 하면 딱 전형적으로 떠올리는 모습이 있잖아요. 슛돌이 만화에 나오는. 네, 그 예. 축구공 오각형하고 육각형이 네. 조합되어 있고 네. 30개 좀 넘는 32개인가 32개 정도 되는 그 가죽 조합이 되어 있는 그 좀 특이한 그 모양 네. 까만색으로 오각형 모양 막 칠해져 있는 그 그렇죠. 특이한 모양 그거 있잖아요. 네. 원래 전통적으로는 축구공이 그 모양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게 더 옛날에는 원래 옛날에는 좀 배구공처럼 생긴 네, 축구공을 쓰던 시절도 있고 무늬가. 막 예, 그랬었죠. 네. 근데 그러다가 바로 우리가 축구공 또 지금도 축구공 모양이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이번 월드컵에 사용하는 트리온다 같은 그 축구공 보면 전혀 그런 오각형 검정 육각형이 무늬가 한 아니죠. 그런 무늬 네. 그런 모양 아닙니다. 네. 무늬도 전혀 다르고 그죠. 네. 그래서 지금도 축구공 모양이 그러니까 월드컵에서 쓰는 축구공 모양이 그게 아니고 네. 옛날에도 축구공 모양이 그게 아니었는데 네. 우리가 딱 축구공 하면 전형적으로 떠올리는 그 축구공 모양을 처음으로 월드컵에서 본격적으로 사용한 게 그 1970년 처음으로 월드컵 경기를 세계의 인공위성으로 생중계할 때 사용했던 그 월드컵 공이고요. 축구 공 모양을 바꾼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공 모양이 그때 이제 덴마크에서 네. 이것도 참 북유럽의 그런 기운이 있군요. 덴마크에서 그런 공을 쓰는 게 조금 더 공이 동그랗고 잘 튄다 그런 것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그 공을 인공위성 생중계로 그 공을 사용해서 돌아다니는 걸 보여주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텔레비전 화질이 지금보다 안 좋았거든요. 안 좋았죠. 그리고 예.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흑백 텔레비전을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흑백 텔레비전으로 봤을 때도 공이 굴러가는 모습을 잘 보이게 하려면 흰 바탕에 까만색 무늬를 찍는 게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그 전형적인 그 축구공 모양이 세계적으로 유행하게 된 좀 큰 계기가 네. 1970년 월드컵 위성 생중계였고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 공인구 이름도 텔스타라고 붙였어요. 아, 텔스타 맞아. 예, 맞아. 텔스타라는 게 사실은 이 통신 위성 이름으로 60년대에 쓰던 말이거든요. 네. 이름도 뭐 텔레커뮤니케이션 스타 별이잖아요. 네. 텔레커뮤니케이션 통신이고 그래서 원래 통신 위성 이름으로 쓰던 말이 뭐 텔스타였는데 이때 1970년에 마치 텔스타라는 이름이 붙은 초창기 통신 위성도 참 희한하게 약간 공 모양으로 축구공하고는 조금 다르긴 한데 그래요? 위성이 좀 공 모양으로 생겼어요. 요즘 위성은 이렇게 네모 모양도 되게 많은데 예. 그 텔스타 위성은 희한하게 또 공처럼 또 생겼어요. 네. 그래서 축구공 공인구 이름도 네. 텔스타가 되면서 네.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전형적인 축구공 모양이 이 세상에 널리 퍼져서 지금은 그 모양을 많이 쓰지도 않는데 월드컵 경기에서는 그런데도 우리가 그 축구공 하면 그걸 다 떠올리는 이유도 사실은 이 위성 중계하고 굉장히 가깝게 닿아 있다라고 그 70년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드컵 때 최초로 컬러 중계도 송출이 된 거죠. 그렇죠. 컬러 중계도 송출이 됐었나? 그때도 컬러 텔레비전이 보급된 나라들이 꽤 있긴 있었는데 네. 그때 당시 흑백 텔레비전 보는 인구가 세계적으로 보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물론이고 그래서 흑백 텔레비전에서도 좀 잘 보여야 된다. 아하. 아마도 멕시코에서도 흑백 텔레비전 보는 사람들이 좀 많았겠죠. 그래서 그런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피버노바 나왔을 땐 진짜 혁신이었던 것 같아요. 2002 월드컵 때 공인구. 피버노바만 해도 네. 그 약간 재활용 무늬 같은 거 네, 있잖아요. 피버노바만 해도 공 구조 자체는 텔스타 때부터 내려왔던 그 구조입니다. 구조가. 네, 그런데 그거는 색깔을 도색을 완전 딴 도색으로 컬러풀한 그런 그죠? 네. 빨간색도 섞여 있고 막 이런 특이한 그런 색깔로 바꿨죠. 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아마 팀가이스트 때부터일 것 같은데 네, 팀가이스트. 그때부터 아예 공 구조 자체도 오각형, 육각형 모양을 조합하는 방식이 아닌 걸로 아예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실시간 중계라고는 하지만 보통 우리가 예를 들어 미국에서 열리는 월드컵이라고 하면 2, 3주 정도 딜레이된 영상을 뭐 TV로든 휴대폰으로든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일단 딜레이가 많이 생길 수 있는 이유로 발생할 수 있는 거는 좀 굵직굵직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냐면 네. 지금은 우리가 텔레비전으로 보든 뭐든 결국은 근간에 있는 항상 영상을 보내는 방식이 다 디지털 방식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촬영을 하면 결국은 그게
컴퓨터에서 동영상 저장해 놓는 그 파일하고 비슷한 형태로 다 바뀐 다음에 네. 그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그 내용이 뭐 전파를 따라서 인공위성으로 가든 인터넷 케이블 타고 가든 전달돼 가지고 우리한테까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숫자의 조합, 0과 1의 신호의 조합으로 모든 영상이 다 바뀐 다음에 퍼져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 영상을 숫자로 0과 1의 신호로 변환하는 과정이 네. 필요하겠죠. 예, 그 예. 컴퓨터가 열심히 계산을 해서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그 0과 1의 조합을 보통은 그대로 안 쏘아 보내고 그러면 효율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네. 보통은 압축을 해가지고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용량을 좀 줄여가지고 효율적으로 고화질을 좀 느린 속도에서도 보낼 수가 있으니까 같은 속도에서 더 고화질을 보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압축을 하는 프로그램도 돌아가줘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유의 그리고 뭐 중간에 누가 해킹을 해가지고 신호를 가로챈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가 뭐 옵사이드 안 했는데 옵사이드 한 것처럼 중간에 영상을 조작한 그 영상을 해커가 끼워넣거나 이러면 난리 나겠죠. 그럴 수 있군요. 그러면 한 나라에서 잘못하면 폭동 날 수도 있습니다. 저거 옵사이드 아닌데 왜 옵사이드를 판정하냐. 예.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보안을 위한 암호화 처리나 이런 것도 중간에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간에 컴퓨터 처리들이 계속 들어가는 게 요즘 영상 처리 방식이기 때문에 그거에 시간이 많이 걸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지연이 일어납니다. 2, 3초 딜레이는 무조건 이해하겠네. 그 과정을 들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네. 그게 아니라도 네. 예를 들어서 그런 거를 최소화한다고 하더라도 네. 기본적으로 인공위성 중계에서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최소한의 그런 지연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인공위성이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인공위성이 지구를 주위를 빙빙 돈다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우리가 위성 중계를 하려면 전파를 쏴가지고 우주에 있는 위성에 닿아서 그 위성이 지구 반대편으로 그 신호를 보내줘야 되는데 전파를 쐈는데 인공위성이 지구를 빙빙 돌고 있어가지고 그 위성이 지금 내 머리 위에 없고 딴 데로 가 있으면 어떡해요? 어허. 위성이 지구를 빙빙 돌다가 지금 지구 반대편에 위성이 가 있으면 어떡해요? 골치 아프잖아요. 전파는 빛의 속도로 가죠. 그렇죠. 빛의 네. 속도로 가더라도 빛의 속도로 가는데 내 머리 위에 인공위성이 없고 인공위성이 뭐 예를 들어 지금 남극쯤에 있다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남극에 있는 인공위성이 지금 머리 위에 올 때까지는 중계를 못합니다. 이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빠르게 그렇게 움직이는 인공위성을 조준을 해가지고 전파를 쏴준다라는 것도 사실 피곤한 일이거든요. 그렇군요. 매번 그걸 계산을 해가지고 전파를 뭐 사실 그 정도는 할 수 있긴 한데 그것도 좀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무슨 생각을 해냈느냐. 사실은 이거를 좀 이렇게 상상으로 해낸 거는 역사가 되게 빨라요. 인공위성이 실제로 거의 등장하기 이전부터도 이런 거를 사람들이 상상은 했었는데 네. 이게 60년대에 들어서 가지고 진짜 현실이 됐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했냐면 지구 자체도 돌잖아요. 자전을 하잖아요. 돌죠, 그것 때문에 돌죠. 낮과 밤이 바뀌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구가 도는 속도하고 똑같은 속도로 지구 주위를 따라서 인공위성이 돌게 하면 네. 그러면 지상에서 볼 때는 인공위성이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내 머리 위에 있는 것으로 항상 보일 거다. 약간 달 같은 라는 생각을 거네. 한 거예요. 달도 그런 원리 아니에요? 달 정면만 앞면만 보는 것도 아닌가 보다. 그거하고 비슷한데 네. 그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비슷해요. 근데 죄송합니다. 비슷한 각이에요. 비슷한 방식의 생각이에요. 네네. 지구가 정확하게 그러니까 지금 내 머리 위에 항상 네. 인공위성이 오는 위치가 되는 딱 그 속도를 따라서 인공위성이 이제 돌게 한다라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렇게 그 위치에 인공위성을 딱 돌게 하려면 인공위성이 도는 속도는 시속 한 10,000km 좀 넘는 속도로 돌게 해야 되고요. 네. 인공위성이 위에 있는 위치는 지상에서 36,000km, 실제로는 35,000km대 후반입니다. 지상에서 36,000km 떨어진 그 높이에다가 인공위성을 올려놓아야지만 인공위성이 항상 지구에서 내 머리 위에 있는 위치에서 정확하게 지구 도는 속도를 따라서 돌면서 떨어지지 않는 그 상태로 돌게 됩니다. 거의 지구 둘레만큼 그렇죠. 높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일단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 그렇다 보니까 네. 지구에서 36,000km 상공에 있는 인공위성까지 전파 신호가 한번 가야 되고 촬영을 해가지고 카메라로 그렇죠, 찍어가지고 그렇죠. 지금 누가 골 넣었습니다라고 하는 게 인공위성까지 36,000km 가야 되고 일단 네네. 그리고 그게 다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가 그걸 보려면 다시 36,000km 내려와야 되잖아요. 와야죠. 그러니까 최소한 무조건 도합 한 72,000km 정도는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전파가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빛의 속도가 1초에 네. 30만 킬로미터 가는 초속 30만 킬로미터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0.2초 정도의 지연은 네.
그냥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있다. 이건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0.2초. 이거는 상대성 이론이 무너지지 않는 한 이거는 극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항상 발생할 수 없는 아주 최소한의 지연입니다. 예. 거기다가 이거 좀 하나만 좀 추가로 또 조금 묘한 거 하나 말씀드리면 네. 묘한 거 하나 말씀드리고 좀 진지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묘한 거부터. 2개 하시겠다는 둘 다 거죠?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네, 묘한 거 가시죠. 예, 묘한 게 뭐냐면 네.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지구 주위를 이렇게 지구가 도는 그 속도에 맞춰서 정확하게 맞춰서 이렇게 뺑뺑 돌려면 정확하게 그리고 흔들림 없이 딱 그 위치를 따라서 돌려면 네. 지구가 사람처럼 생겼다고 치고 그럼 네. 지구의 머리 끝이 북극이고 지구의 발끝이 남극이었다라고 치면 그 지구가 그렇게 막 뱅뱅 돌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네. 그러면 그 지구의 중력의 끈을 잡고 돌고 있는 그 인공위성이라는 그런 뭐 돌멩이 같은 그런 물체는 네. 사람처럼 생긴 지구가 뺑뺑 돌 때 네. 지구의 제일 이 중앙부에서 제일 먼 쪽, 예를 들어서 지구의 배가 볼록 튀어나온 쪽을 따라서 도는 게 제일 안정적이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원반 던지기 할 때처럼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선 지구인데 붙잡고 머리 이렇게 빙빙 돈다라고 하면 네. 자기 몸의 중앙부에서 자꾸 돌리는 게 제일 안정적으로 돌 수 있잖아요. 지구 주변을 이렇게 빙빙 돌려고 하는데 그게 머리 주변만 이렇게 뱅뱅 돈다든가 뭐 발 주변만 뱅뱅 도는 거는 그러니까 불안하단 투포한 말이야. 돌릴 때 그렇죠. 중앙 쪽에서 해야 돼. 이러면 안 그렇지. 된다는 거죠? 네. 원반 던지기 할 때 바로 그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 이게 진짜 절묘한 이야기인데 정지 위성들은 다 지구의 제일 배처럼 볼록 튀어나온 부분, 그러니까 적도 위를 다들 돌고 있어요. 적도 위를 다들 돌고 있어요. 정지 위성들은 다 적도 위를 돌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예. 예. 우리나라도 뭐 통신 위성, 뭐 방송 위성, 위성 방송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정신 하다못해 기상 위성도 우리나라에 뭐 구름이 있는지 뭐 태풍이 오는지를 계속 24시간 관찰하려면 정지 위성 형태로 한반도만 계속 볼 수 있도록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천리안 2A, 2B 이런 위성들이 실제로 기상 관측 목적으로 우리나라 상공에 우리나라만 보는 정지 위성 형태로 올라가 있는데 네. 그 위성도 정확하게 우리나라 상공에 딱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하고 동서로 같은 위치의 적도에 뜨거운 아마 한 대충 인도네시아 어디쯤 되겠죠. 인도네시아보다 좀 멀겠구나. 하여튼 그쯤 되겠죠. 그 위치에 저 머나먼 우주 상공에서 외롭게 멀리 떨어져서 한반도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기상 위성인 거예요. 그렇구나. 이거 대충 이제 감 오셨죠. 이해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거기는 공간이 비교적 제한돼 있잖아요. 36,000km라는 높이, 네. 적도 상공이라는 그 남북으로도 제한돼 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위성이 이 정지 위성들은 다 그 적도 한 줄을 따라서 다 돌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우리나라하고 남북으로 비슷한 위치에 있는 나라들끼리는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북쪽에 있는 중국의 뭐 이런 둥베이, 뭐 길림성이라든가 뭐 흑룡강성 이런 데 있는 지방하고는 우리나라하고 동서로 같은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을 보고 싶은 중국의 인공위성을 정지위성으로 띄우려고 하면 우리나라 정지위성을 띄우고 싶어하는 그 적도의 위치하고 같은 위치로 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지금 경쟁이네요. 항상 남북으로 다 거기에 다 올라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뭐 또 경매에서 그 위치를 사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먼저 가서 차지하는 쪽이 임자예요. 그래요? 그래서 우주 기술, 예를 들면 중국 우주 기술이 발달한 나라들은 그런 거 막 다 차지하고 있어요. 자기 나라하고 상관없는데도 올라가고 막 차지하고 있는 나라들도 많이 있어요. 그 적도 선상에 있는 나라한테 뭐 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주는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예. 여기가 위치가 좋아 보이는데 싶으면 먼저 올라가지고 막 자리 차지하고 있는 나라들도 많아요. 우주 선진국들은. 근데 우리는 그거를 차지하는데 좀 한 발 늦었어요, 약간. 그런 게 아쉬운 게 있어요. 하늘의 공간이 지금 밀집돼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그렇죠. 한 줄이기 때문에 묘하죠. 근데 그 정지 위성이 쓸모 있는 점이 많잖아요. 그렇게 기상 위성 관찰하기에 뭐 이런 데도 좀 요긴하고 그죠? 그리고 또 뭐 아까 방송 통신 이런 데도 여기라고 하니까 정지 위성이 되게 쓸모 있는 게 많은 건데 그렇죠. 그게 이렇게 제한되어 있다. 공간이 적다라는 게 이게 참 묘한 문제죠. 우주가 끝없이 넓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자, 이게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거는 지상 36,000km 높이에 떠 있는 인공위성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로켓에 인공위성을 실어가지고 우주로 던져주면 지상 100km에서 지상 한 300-400km 정도 그 정도 위치에다가 인공위성을 던져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일 좀 낮은 높이에 던져주는 인공위성까지만 로켓은 배달해줘요. 아, 네네.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지구 주위를 한 300km 높이로 이렇게 인공위성이 정주위성도 네. 일단은 돌다가 자기 자체 연료를 사용을 해가지고 우주를 항해를 해서 네. 36,000km 아하. 높이로 자기가 직접 올라가 줘야 돼요. 엔진을 가동을 해가지고. 거의 뭐 99% 혼자 가야 되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기상위성으로 쓰고 제가 그 관련돼 가지고 이 기상청에서 이거 하는 그 연구소를 가가지고 한번 같이 일을 한 적이 있어갖고 제가 요거를 좀 많이 봤는데 네. 참고로 네. 가가지고 제가 제일 먼저 좀 유심히 봤던 게 뭐냐면 뭐 보셨어요? 우리나라의 이런 첨단 기술과 우리나라의 기상에 대해서 수많은 구름 사진을 찍는 이런 인공위성의 이름이 네. 천리안이라는 것에 맞죠, 대해서 맞죠. 예. 약간 좀 미터법을 준수하지 않는 이름 아니냐라고 해서 제가 약간 조금 약간 뻐근한 이런 이상한 느낌을 가졌던 적이 있거든요. 네. 진짜로. 아, 예. 그런데 제가 그 연구소에 가가지고 유심히 진짜로 봤더니 그렇게 진작에 강조하지 마세요. 유심히 봤더니 예. 아 진짜 저는 그걸 가슴이 좀 뭉클했어요. 왜요? 봤더니 예. 천리안이라는 말이 네. 숫자 천에다가 그 리수라는 그 비표준 단위 리를 쓴 게 아니라 아니에요? 한자가 달라요. 그럼요. 하늘 천자에다가 심지어 눈 한자도 아니에요. 하늘 천자에다가 이로울 이자에다가 안전하다는 뜻의 안자를 씁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비표준 단위를 이게 한국인의 가슴에는 미터법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천리안이 미터법이라니까. 너무 우리나라에서는. 걸렸던 거지. 너무 걸렸던 네, 거지. 아 참나. 아, 그런데 예. 천리안 2 같은 천리안 2A, 2B 같은 이런 인공위성 같은 경우에는 크기도 되게 큰데 네. 정지위성 형태로 올라가는 위성이거든요. 네. 전체 무게가 3,000kg도 넘어요. 자동차보다도 더 무거운 위성인데 네. 거의 1,000kg 정도가 연료 무게예요. 야, 왜냐면 혼자 네. 36,000까지 가야 혼자서 되니까. 36,000km까지 가져야 아, 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외롭게 혼자서 우주를 수만 킬로미터를 지구를 거의 한 바퀴 도는 정도의 그 그렇죠. 우주를 네. 혼자서 항해를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항해하는 방법도 희한합니다. 항해를 해가지고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으면서 우리의 기상을 알려주는 게 정지위성 천리안인데. 기특하다. 네, 예. 통신위성 그다음에 이런 중계위성, 네. 방송위성도 비슷한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묘한 거 진지한 거 다 하신 거 아니에요? 다 했어요. 예. 근데 하나만 덧붙이기 위해서 하나만. 예. 천리안 2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연료로 뭐를 쓰고 있냐면 연료를 메테인 많이 실을 아니에요. 연료를 많이 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메테인 같은 게 되게 사실 좋은 연료인데 연료를 많이 실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인공위성에 이게 조그마한 인공위성에 최대한 다른 기능도 넣어야 되는데 우주까지 보내가지고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비싸더라도 가장 효율이 좋은 원료를 사용합니다. 그게 뭐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물질을 쓸 수 있는데 천리안 2 같은 경우에는 MMH 모노메필 하이드로아진이라는 물질을 사용해요. 근데 이게 독성 물질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웬만하면 일상생활에서 접할 이유가 없는 물질이에요. 이런 특수한 용도로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되게 비싸지만 가벼운 데 비해서 다루기 쉽고 폭발력이 강한 그런 물질을 만들어가지고 이 인공위성이 사용하는 물질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MMH라는 이 독성 물질이 자연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곳이 있어요. 아, 독성 물질이? 네. 마귀 곰보 버섯이라고 하는. 버섯이구나. 이름 들어봤을 때 이게 독버섯일 것 같습니까? 먹어도 될 것 같습니까? 마귀 곰보 버섯.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될 것 같죠, 그죠? 예. 먹으면 죽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진짜 모양도 희한해. 무슨 우주에서 떨어진 외계의 생명체처럼 생긴 버섯이 있어요. 이름 고약하게도 마귀 곰보 버섯이라는 버섯이 있는데 무슨 뇌처럼 생겼네. 그 마귀 곰보 버섯의 독성분이 사람 몸에 들어가면 이 MMH로 변해가지고 독성을 나타내서 사람이 죽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MMH가 있는 이 마귀 곰보 버섯을 과학적으로 좀 본격적으로 연구한 나라 사람들이 어느 나라겠습니까? 스웨덴 사람들이에요. 아, 그래요? 왜냐면 스웨덴 사람들이 이상한 버섯 먹는 걸 좋아하니까. 맞죠. 근데 이게 희한한 게 진짜 이거 오늘 이야기하고 좀 관련해서 죄송합니다만 희한한 게 뭐냐면 스웨덴에서는 예로부터 내려오기로 마귀 곰보 버섯을 잘 요리해서 먹으면 괜찮다라는 이상한 전통 문화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우리 약간 고사리처럼. 약간 위험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웬만하면 먹지 말아라고 하는데 그런 이상한 전통이 있었던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스웨덴에서는 이게 좀 논란입니다. 제가 알기로 어떤 스웨덴의 그런 스타 셰프가 이거를 이용한 요리를 이렇게 선보였다가 좀 약간 좀 논란도 많이 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잘못 먹으면 죽는데 아무리 전통 레시피가 있다고 해도 그걸 공개적으로 선보이는 게 맞느냐. 그걸 어떻게 하지? 그런데 그 마귀 곰보 버섯 독에 들어있는 물질을 인공적으로 대량으로 만들면 굉장히 폭발력이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미터법을 거스르지 않는 위성인 천리안 2 위성에서는 우주의 정지 궤도까지 날아가는 연료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스웨덴 32강 진출했기 때문에 마기 곰보버스처럼 또 독한 맛이 있는 축구. 그렇군요. 예, 그런 네. 축구 기대해 봅니다. 요즘은 이제 중계 해상도가 정말 뭐 선수들의 모공까지 보일 정도의 수준인데요. 네네. 예, 월드컵 중계 역사가 곧 TV 화질, 해상도 발전의 역사다라고 하던데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좋은 화질로 좀 큰 화면으로 뭔가를 생생하게 보고 싶다라는 수요가 굉장히 많이 몰릴 때가 이런 스포츠 이벤트 때이기 때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그런 세계적인 스포츠 이벤트들의 그런 인기가 예전만 못하다는 말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최근에는 조금 양상이 달라지기는 했는데 2010년대까지만 해도 수많은 세계의 텔레비전 업체들이, 가전 업체들이 항상 이 월드컵 때, 올림픽 때가 되면 좀 비싸지만 좋은 텔레비전이 있습니다. 과감하게 이번에 한번 쓰시죠. 이번에 이 텔레비전 갖다 놓으면 네. 집에 뭐 친구들이 찾아왔을 때 혹은 가족들이 모였을 때 야, 이 텔레비전 좋다라고 다들 당신을 우러러 볼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실제로 봐도 또 더 실감나고 더 깨끗하고 더 화려하게 잘 보이니까 특수구나. 예, 네. 그런 걸 이제 특수로 많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이 화질, 텔레비전 화질하고 이 월드컵 중계가 사실은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게 2010년대까지만 해도 많이 발전을 해왔습니다. 예. 좀 살짝 정리를 해가지고 좀 말씀. 이게 좀 되게 많이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한 번은 누군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전 것 같아요. 그거 헷갈려. 막 UHD 뭐 그러니까 그게 뭐야? 그 정리해드릴게요. 예, 예,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게 무슨 해상도, 화면이 얼마나 선명하고 얼마나 정밀하게 보이느냐를 이런 수치적인 기준으로 명확하게 말하게 된 것은 이 디지털 시대로 들어와 가지고 방송을 컴퓨터 화면 보여주는 방식으로 보여주면서부터 좀 명확하게 나오게 되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컴퓨터 화면은 픽셀이라고 하죠. 화면을 수많은 점으로 나눠 가지고 많은 점들을 조합을 해 가지고 그림을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초기에 나왔던 이런 디지털 형태로 화면을 보여주는 일반적인 방식이 가로 720개의 점, 세로 480개의 점을 조합을 해가지고 바둑판처럼 점을 모아서 그러면 대충 한 35만 개 정도의 점을 모으게 돼요. 화면 하나에. 그래서 35만 개 정도의 화소라고 하죠. 네. 35만 개 정도의 점, 화소, 픽셀을 모아서 화면을 보여주는 정도. 그 정도의 정밀함, 세밀함으로 보여주는 방식을 흔히 SD 화질이라고 많이 불렀어요. SD. 스탠다드 데피니션이다. 표준 화질이다라고 어허. 해가지고 SD 화질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불렀습니다. 네, 네. 그리고 720개의 점 가로 곱하기 세로 480개의 점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네. 그래서 세로 기준으로 봤을 때 어. 점이 480개가 있다라고 네. 해가지고 네. 이거를 480p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그래서 480p 화질이다. 네. 이런 거는 보통 또 굳이 영어로 뭐 차원은 2차원은 2D, 3차원은 3D 이렇게 그렇죠, 많이 하는데 그렇죠. 네. 이런 거는 꼭 480p 이렇게 잘 안 하더라고요. 480p 화질이다라고 했고 예. DVD 화질도 요 정도가 많았어요. 아, 그래요? 옛날에 영화를 DVD라는 매체에 담아서 볼 때 DVD 화질도 요 480p SD 정도 표준 화질 스탠다드 데피니션이라는 화질 요 정도로 이야기할 때가 많았습니다. 세로 기준. 예, 네네. 그런데 더 좋은 화질이 나왔다. 이거보다 더 좋은 화질로 좀 봐라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개발한 게 뭐냐면 가로 1280개의 점, 세로 720개의 점. 그래서 곱하기를 해보면 전체적으로 한 100만 개 정도의 점을 조합을 해가지고 화면을 만들어주는 방식을 많이 유행을 시켰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세로의 점이 720개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720p 화질이라고 합니다. 네네네. 통상 업계에서 720p 화질을 HD라고 불러요. HD. 그게 HD예요. 네. 근데 뭐 HD 이런 거는 약간 뭐랄까요 과학적인 용어라기보다는 그냥 업계에서 쓰는 편의상. 어떻게 보면 그냥 상품을 말하기 위해서 HD급 뭐 이런 식으로 쓰는 말이기 때문에 네. 뭐 하이 HD가 하이 데피니션의 약자거든요. 높은 화질이라는 뜻의 약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높은 화질이라면 높은 화질이지. 그럼 HD 화질은 동어 반복이네요. 그렇죠. 네네네. 720p가 아니라 나는 725p인데 그건 뭐 HD가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HD라는 말은 조금 애매한 말이긴 한데 네네네. 보통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예, 예. 근데 720p로 그렇게 많이 보다가 네. 더 좋은 거를 이제 좀 만들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네. 이게 이제 요즘에 좀 많이 사용되는 어. 화질이죠. 가로 1920개의 점, 세로 1080개의 점. 그래서 곱하기를 해보면 총 200만 개 정도의 점을 모아가지고 보여주는 방식이 개발됐어요. 그래서 1080p네. 이게 세로의 점이 1080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네. 1080p 화질이라고 하고 네.
통상 이거를 FHD라고 많이 합니다. 아, FHD구나 이게. 이건 뭐 풀 HD의 약자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네. 이것도 과학적인 이야기가 비공식. 아니라 이런 예, 거는 예. 그냥 업계에서 사용하는 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여기까지는 그래도 뭐 비공식적인 용어도 지금 라임이 맞죠. SD, HD, FHD 이런 게 좀 라임이 맞죠. 그렇죠. 다 HD로 네. 끝나고 네. 아니면 뭐 딴 방식으로 480p, 720p, 1080p 이런 식으로 좀 이게 그것도 이해하기가 비슷한 쉬워요. 수준이죠. 예, 예. 자, 그런데 요쯤 해가지고 이 1080p보다 더 좋은 거를 화질을 만들어가지고 내 보내겠다라고 하는 네. 이제 그런 움직임 속에서 예. 극장에서 상영하는 영화의 화질 있잖아요. 예. 그 영화의 화질이 대충 어느 정도 나온 걸 사람들이 많이 썼냐면 네. 4096 곱하기 2160짜리를 많이 썼어요. 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2160p라고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로의 점 개수가 4096이니까 비약적으로 늘어났네. 이게 2의 12승이거든요. 아, 그래요? 정확하게 2의 10승이 1024니까 2의 12승이 4096이거든요. 네, 네, 네. 그런데 이 디지털 업계 그다음에 컴퓨터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킬로그램이 몇 그램입니까? 1kg이 1000. 1000을 킬로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예, 예. 근데 디지털 세계에서는 1000에 제일 가까운 2의 거듭 제곱의 숫자인 1024를 킬로라고 부르는 풍습이 있습니다. 야, 이것도 이거 미터법을 인정해야 돼 말아야 돼. 그래서 킬로바이트는 네, 네. 1000바이트가 아니라 그렇죠. 1024바이트예요. 이런 게 그래서 있어요. 그렇구나. 네, 네. 그렇다 보니까 네. 공교롭게도 4096개의 점이 있다라는 게 디지털 세계에서는 딱 맞아떨어지는 4K개의 점이 있다라고 말하기가 좋게 됐잖아요. 4K개. 그렇죠. 4096이라는 게 디지털에서 말하는 4K, 4K하고 딱 맞아떨어지니까. 1024K니까. 4097도 아니고 4095도 아니고 하필이면 4096이라 가지고 이 디지털 컴퓨터 이런 거 다루는 사람들이 딱 맞아 떨어지는 이게 4K네.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일부러 그렇게 했죠. 물론. 예, 예, 그런데 예.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4K는 가로 기준이네. 그래서 그러면. 이게 헷갈리게 4K라는 말은 가로 기준으로 나왔어요. 아하. 그래서 예. 4K는 가로 그리고 텔레비전 업계에서는 정확하게 4096도 아니고 3840개의 점이 있으면 네. 그 대충 4000 정도 되니까 그냥 이것도 4K라고 하자라고 해가지고 네. 4K라는 말을 1080p는 1080p인데 4K는 왜 4K가 아니고 4K일까요? 그러게요. 그래서 4K는 가로 점 개수 기준이고 그리고 좀 이 찝찝하다. HD하고 라임도 좀 맞춰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UHD라고 한다. 4K가 UHD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UHD라는 말도 이것도 좀 이렇게 UHD는 여기 들어가면 안 되지. 이게 이건 가로 이게 기준인데. 좀 오락가락하는 이 특이한 좀 말인데 그런데 네. UHD는 우리나라 정부 정책에서도 나오고 하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네. 또 인정을 또 아예 안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4K 하면 대충 UHD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월드컵 때 우리가 4K 중계 못 받고 FHD로 받게 돼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해가 되네. FHD와 4K의 이게 차이를. 참 네. 우리가 시간이 얼마나 있죠? 그러니까 하나만 일단 신경 말씀드리면 쓰지 마시고 하나만 가보세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예. 이거 오늘 추가 시간 좀 넉넉히 드리겠습니다. 이건 너무 예. 민감한 얘기까지 하면 좀 그러니까 좀 안 네네. 민감한 사실대로의 얘기만 하면 네네. 어떤 게 있냐면 네. 2017년에 벌써 거의 10년 전이죠, 그죠? 2017년 2017년에 그때만 해도 4K UHD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세상에. 거의 벌써 10년 전이니까. 근데 그때 야심차게 우리나라가 전자, 방송, 영화, 드라마, 콘텐츠 이런 업계에서 앞서가려면 우리나라가 야심차게 치고 나가야 된다라고 네. 해가지고 정부에서 세계 최초로 지상파 방송을 UHD로 내보내는 걸 시행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과감하게 추진을 했어요. 그 홍보 되게 많이 했죠. 네. 네. 근데 그때만 해도 이런 방송사 같은 게 이런 모든 영상 문화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네. 방송사를 중심으로 갖고 이걸 밀어붙이면 결국은 따라간다는 식으로 막 밀고 왔거든요. 네. 예. 네. 이상한 이야기 빼고 이상한 이야기도 하면 재밌는 이상한 이야기 빼고 네. 이렇게 하고 갔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추진이 됐어요. 네. 그래서 지상파가 전파로 쏘는 그 방송 지금도 안테나를 연결해가지고 전파를 이렇게 하늘에서 쏟아지는 걸 받아가지고 보이는 그 방송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거의 10년 전부터 네. UHD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의 과반수 이상의 사람들은 전파를 직접 잡아가지고 텔레비전을 보시는 분들이 거의 없고
대부분 어떤 케이블이라든가 아니면 뭐 IPTV라고 해가지고 그런 통신 사업자가 텔레비전 보여주는 무슨 TV 뭐 그런 거 뭐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서비스 어떻게 뭐 통신사 이름 붙은 그 있죠, 텔레비전 있죠. 서비스 그런 걸로 텔레비전을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다수에게 방송사들이 촬영을 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 UHD라는 거를 결국은 보여주려면 그런 뭐 케이블 사업자들이나 통신 사업자들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쪽으로도 이 고화질 UHD 4K 화질의 방송을 넣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죠? 이게 협의가 잘 안 됐어요. 협의가 안 됐어요? 심지어 지금까지도 협의가 잘 안 됐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런 그 방송 IPTV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 방송사의 방송을 통신회사가 보내주는 그 서비스 그걸로 보면 대부분의 지상파 방송들이 UHD 4K 이렇게 적혀 있어도 그게 내 화면에서 나올 때는 그 화질로 못 나옵니다. 통신사하고 협의가 안 됐어요. 이번 월드컵 중계권 협상한 그 회사도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따질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 회사는 어차피 지상파로 내보낸 게 없는데 어차피 이 회사는 지상파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상파로 뭐 4K로 보내는 그게 없는데 우리는 다 뭐 케이블이나 뭐 이 통신사의 그 IPTV 방식이나 이런 걸로 다 나갈 텐데 굳이 우리는 그것까지 필요 없다라고 분명히 판단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4K를 굳이 안 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떠나서 실제로 우리가 4K를 그래서 볼 수 있는 그게 좀 되게 제한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방송이 4K로 되게 제작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걸 볼 수 있는 길이 안테나를 내밀어 가지고 전파를 수신하지 않으면 볼 수 있는 방법이 좀 적어요. 생각보다. 벌써 이게 시행이 된 지 10년이나 9년이나 지났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게 뭐 누구 탓이다 이런 얘기 해보면 진짜 재밌겠죠. 근데 그런 이야기는 좀 민감하기 때문에 좀 생략을 하고 제가 얘기해 보고 싶은 건 뭐냐면 그래서 9년 전 상황은 그런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때만 해도 이런 정부 정책에 그리고 법과 제도에서 관리가 되고 되게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방송사 통신사들을 데리고 어떻게 하면서 세계에서 제일 앞서 나가는 이런 고화질 방송을 하면 우리나라가 이 분야에서 선진국이 될 거다라고 하면서 10년 전에는 그렇게 밀고 나갔는데 막상 세계의 업계가 그 후로 변해간 거를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요즘은 지상파보다도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OTT라든가 인터넷 동영상 이런 거를 훨씬 더 많이 보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업체들은 무슨 그 방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이나 규제 이런 거에서 벗어나 있잖아요. 무슨 뭐 자플릭스가 아니라 땡플릭스 이런 데서 뭐 만들어가지고 보내는데 우리나라 무슨 뭐 그런 방송의 그런 전파 관련된 규정 이런 거를 생각 안 하잖아요. 안 하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인터넷 OTT 이런 쪽에서 4K 심지어 8K 이런 거를 8K. 더 치고 나온 거예요. 더 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10년 전에 막 세계 최초의 UHD 이러면서 되게 막 폼 잡으면서 막 밀고 나갔는데 막상 지금 10년 지나가 보니까 우리가 그 업계에서 물론 뭐 잘하고 있는 것도 있죠. 기술은 앞섰는데 흐름을 못 따라가요. 고화질에 예전부터 그런 걸 먼저 제약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잘하는 점도 있는데 지금 이 시대가 되니까 지금은 먹방 유튜버들도 4K 영상을 찍어요. 그죠? 그러면 그거를 지상파로 내보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서는 이런 우리의 어떤 생각 밖에서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 있던 이런 해외 업체들이 훨씬 더 먼저 치고 나간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거 보면 되게 좀 아쉽고 이 자유롭게 발전해 나가면서 뻗어나가는 그 기술 발전의 속도를 좀 미처 예상을 못했다. 그리고 변화하는 거를 뻔히 보고 있으면서 좀 못 따라갔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죠. 그러네요. 좀 아쉬움이 남고 이게 진짜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TV를 좀 좋은 TV라고 해야 되나? TV 자체적으로 4K급으로 업스케일링이 가능한 TV가 있습니까? 네, 그건 이제 업스케일링을 해가지고 조금 더 또렷한 느낌으로 만들어서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FHD를 뭐 4K로 전환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환을 해주는 셈인데요. 근데 없는 정보를 만들어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없는 정보를 확대를 하면 결국은 흐릿해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거를 최대한 아느릿하게 보이게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생한 실제 4K 영상을 찍어가지고 보내주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인공지능한테 예를 들어서 여기 빈 부분 화면을 좀 채워줘 이렇게 그거하고 비슷한 약간 거예요. 그런 느낌. 개념 그 방향상으로는 그거와 비슷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경우는 실제로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누가 선을 밟았느냐 안 밟느냐가 진짜 미세하게 차이 났다. 그래서 영상으로 판독을 해가지고 보자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텔레비전 4K 화면상에서 1900 가로 1920 세로 1080개의 점인데 세로 3840 가로 2160개의 점인데 4K 영상상에서 네, 네. 그 점에서 점 하나 차이로 밟았느냐 안 밟느냐 갈리는 상황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네. 그런 식으로 업스케일링한 영상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거는 좀 약간 위험하다라고 볼 왜곡이 수가 있을 수 있겠죠. 있다. 오류가 한 있을 점 수 정도는 컴퓨터가 계산하면서 그냥 임의적으로 자기가 끼워 넣은 점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거는 다른 방식이구나. 예, 그나마 눈에 조금 더 보기 좋게 보여준다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뭐 한 5분 정도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중계 기술은 날로 발전하는데 곽재식 우리 작가님께서 하이드레이션 보시기에 브레이크 이런 거 없나요? 우리는 5분 동안 자유롭게 하시죠. 그러면. 네. 예, 하시고 싶은 말씀 5분 동안. 이제 또 하나 이번 월드컵 중계에서 제가 굉장히 좀 재미있게 유심히 봤던 것이고 또 여러분들도 많이 체감하셨던 것으로 어떤 게 있냐면 이번 월드컵 중계에서는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서 인터넷 스트리밍이라고 하죠. 네. 인터넷 스트리밍을 통해서 이거를 보신 분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이번에 그 남아공 한국 남아공 경기 같은 경우에 최대로 동시 접속자 수가 많이 올라왔을 때는 493만 8천 명까지 올라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대놓고 TV 못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예, 예. 하는데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냐면 제가 예. 옛날 이야기가 2000년대 초 이런 되게 옛날 이야기긴 한데 예. 옛날에는 4인 가족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텔레비전이 최대로 많이 켜지면 4천만 인구 중에 1000만 대가 켜질 수가 있다. 그래서 1000만 대 텔레비전이 돌아가고 있으면 전 국민 다 보는 거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던 시절이 옛날에 있었거든요. 요즘은 네. 뭐 안 맞는 계산이긴 한데 그런데 이번에 동시 접속자 수가 거의 500만이었으니까 이거는 웬만한 지상파 방송사에서 활발하게 방송을 해줄 때 사람이 보는 숫자와 맞먹을 정도 혹은 뭐 그 이상을 지금은 인터넷 스트리밍으로 사람들이 보는 시대가 됐다라는 그렇지요. 거잖아요. 예. 이거를 좀 기술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니면 좀 비기술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둘 중에 하나만 아쉽네. 둘 중에 비기술적인 거 해볼까? 비기술적인 거? 예. 비기술적인 걸 이야기 해볼게요. 기술적인 거 많이 했으니까. 네, 비기술적인 거. 예. 그렇다 보니까 네. 요즘에는 이렇게 스트리밍 매체의 위력이 굉장히 강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이제 국회의원 한 분이 이제 이거 정보를 입수를 해가지고 이제 언론에 공개를 해주셨는데 네. 국세청에서 갖고 있는 자료로 2024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라는 이름으로 세금을 낸 사람들의 숫자만 34,806명이 나왔어요. 야. 그러니까 뭐 이런 인터넷 영상 이런 거를 찍어가지고 돈을 벌어서 네. 세금 신고를 할 만한 사람 숫자가 3만 명을 넘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자신을 소개를 안 하면서도 그 비슷한 일을 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 많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당연하죠. 그냥 일반적인 뭐 연극 배우인데 가수인데 그런데 뭐 이쪽에서 수입이 들어온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그렇죠, 그죠? 그렇죠. 그리고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 세금을 이렇게 신고할 만큼 아직까지는 수입에 수익이 도달하지 없어서.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실제로는 3만 명보다도 훨씬 더 많은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자신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도구로 자신의 어떤 예술을 전파하기 위한 도구로 이런 인터넷 동영상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스트리머가 됐어요. 예, 불과 한 15년 전 불과 한 10년 전 정도만 하더라도 연예계에서 혹은 뭐 이런 스포츠 신문 같은 그런 매체에서 어떤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했냐면 가수가 유명해지려면 코미디언이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려면 방송사에 힘이 있는 PD 눈에 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지금은 다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은 이 인터넷 동영상의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구독자가 많이 나오고 좋아요가 많이 나와야지만 이 바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인터넷에서 조회수가 제일 많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할 때 조회수가 갑자기 떡상하죠? 어떨 때 제일 그렇습니까? 알고리즘을 탈. 알고리즘을 탈 때 역시 편집장님 이거 정확하게 말씀하시네요. 예. 요즘에 제일 빨리 조회수가 올라가는 방법은 알고리즘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수만 명이나 되는 이 예술인들,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들 알고리즘을 타기 위해서 PD한테 잘 보이는 게 아니라 예. 미국 실리콘밸리의 어딘가에서 컴퓨터 속에서 돌아가고 있는 그 컴퓨터 프로그램이 네네. 딱 봤을 때 이거는 많이 띄워줄 만한 영상이냐 아니냐 거기에 들기 위해서 네. 그 AI 알고리즘에 잘 보이기 위해서 지금은 애쓰는 세상으로 그걸 어떻게 타느냐가 문제지. 예, 예, 그 잘 보이긴 그래서 잘 보여야 돼요. 인터넷 저마다 어떤 설들이 그렇죠. 되게 많아요. 예, 이렇게 예. 알고리즘을 잘 탄다 저렇게 어떻게 하면 AI님이 알고리즘님이 날 봐주실까? 아하. 그거에 지금은 다들 네. 어느 우리나라의 힘 있는 PD들보다도 네. 거기에 사람들이 다들 바라보면서 애쓰고 있는 그런 세상이거든요. 중계랑 어떻게 연결이 어떻게 보면 되죠? 이런 게 이제 네. 인공지능
뭐랄까 이걸 지배를 받는다고 해야 될까요? 뭐랄까요? 뭐 그럴 수 그런 있죠. 시대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도 이런 인터넷 동영상을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편인 나라에 속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시대로 우리나라가 되게 물씬 더 먼저 온 느낌인데 그렇다 보니까 네. 지금은 이런 중계가 되는 방식, 네. 이런 영상이 뻗어나가는 경로가 네. 우리가 옛날에 생각하던 그 전파 위주의 방송사나 통신사 위주의 방식하고는 되게 급격히 빨리 좀 전환이 된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면 좀 안타까운 게 뭐가 있냐면 네. 이것도 좀 이상한 얘기까지 해보면 재밌는데 이상한 얘기 좀 민감할 수가 있으니까 네. 좀 이제 제가 그냥 말해도 되는 사실적인 부분만 그걸로 마무리해 주시죠. 이걸로 예. 마무리를 할게요. 예. 계속해서 이제 논쟁이 나오는 것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지금은 이렇게 인터넷 동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뿌리는 회사들, 인터넷에서 어떤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이런 회사들이 거대한 IT 기업으로 되게 힘이 있는 세상이 됐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만들 거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고민들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세계에 우리나라가 참고하는 그런 선진국으로 많이들 생각하는 그런 나라들이 보통 우리가 유럽 업체들을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유럽 나라들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네. 네. 근데 유럽은 지금 실제로도 그렇고 전통적으로도 그렇고 유럽은 미국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런 영상을 만들거나 콘텐츠를 만들거나 내용을 만드는 거에 비해서 네. 통신 기술이 발달해 있는 편이 아니에요. 유럽의 좀 전통적인 그런 경향이에요. 아, 발달해 있다? 네. 예. 스웨덴의 대표적인 통신업체라고 하면 그 에릭슨의 이름을 딴 회사 너무 그냥 이름을 다 말해버렸네. 예, 그런 회사 같은 게 유럽 스웨덴이나 핀란드의 통신거 관련해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회사도 우리가 이름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스웨덴의 사람들이 검색 엔진 사용할 때 어떤 검색 엔진 사용할까요? 모르겠어요. 미국의 사람들 다 쓰는 그 검색 엔진 그걸 사용해요. 네. 그러니까 통신은 발달해 있지만 그 통신을 이용해서 인터넷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콘텐츠는 미국 회사 거를 다 쓰는 게 스웨덴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네네. 스웨덴 사람들이 메신저 뭐 이런 거 보낼 때 그럴 때 뭐 어떤 앱 이용을 해가지고 보내겠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개발하는 거 사용해요. 네. 스웨덴 사람들이 영상 볼 때 뭐 할리우드 영화 뭐 이런 거 많이 볼 거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이 유행시킨 동영상 이런 거 많이 볼 거 아니에요. 미국 플랫폼으로. 네, 스웨덴이 한때는 뭐 베리만 이런 감독님 활동할 때 영화 강국인 적도 있었습니다만 예. 영화 하면 할리우드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국제적인 좀 갈등 구조, 대립 구조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에 나오는 정책이나 규제들은 가만 보면 네. 인터넷에서 뭔가 이렇게 사업을 해보려는 사람들,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 영화나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보다는 통신 관련된 기술 그쪽 업계를 조금 더 말을 들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야, 예. 왜냐면 그게 유럽의 국산품이 많으니까. 그렇죠. 자기네들 유리하니까. 예, 예를 들어서 영화 만드는 사람들을 우대해 주자. 야, 영화가 우리 마음의 양식이 되는 건데 인터넷 동영상으로 좋은 지식을 주면 좋은데 동영상 만드는 사람들, 뭐 영화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잘 되게 해주기 위해서 통신업체들을 희생해라. 네. 이런 식으로 유럽에서 정책을 추진을 하면 안 되겠죠. 반발한단 말이에요. 네. 야, 그러면 미국 사람들만 좋은 일 생긴다. 그런 건 미국에서 되겠죠. 네, 미국의 거대한 그 IT 기업들이 다 우리나라 검색 엔진 시장도 장악하고 있는데 가뜩이나 우리나라 거기에 지금 돈도 많이 그래서 미국으로 나가고 있는데 유럽의 국산 기술로 하고 있는 통신업체 편을 좀 들어줘야 될 거 아니냐. 예. 그런 쪽으로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이제 선진국에서는 관련된 정책을 제도를 어떻게 시행하느냐를 찾아보면 미국은 미국이란 한 나라의 제도가 있고 독일 제도, 프랑스 제도, 스웨덴 제도, 영국 제도 살펴보면 이런 유럽 제도들은 통신사 편으로 없잖아 기울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의 선진국들이 다 약간 통신사 편을 들어주고 이런 IT 업체, 콘텐츠 업체,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거나 검색 엔진을 만드는 업체는 조금 이렇게 억누르는구나라는 인상을 받기가 좋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상황은 똑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어느 쪽? 우리나라 양쪽에 사람들은 끼어 있나?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검색 엔진 업체도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있죠.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그 메신저 업체 우리나라 업체잖아요. 근데 통신도 그죠?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통신도 못 찾지는 않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요즘에 뭐 드라마, 뭐 뮤직비디오 이런 게 세계적인 그럼요. 수출품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무조건 유럽 업체만 유럽이 하는 대로만 따라가면 좀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네네. 우리나라가 지금 인터넷에서 동영상 만드는 사람들이 34,000명이 세금을 냈다는데.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쪽만 그냥 선진국에 유럽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네라고 해서 따라가기만 하면 안 되는 게 유럽 사람들의 그런 산업을 고려한 오케이. 입장과 네. 우리가 다른 입장이기도 하다. 양쪽을 다 좀 보면서. 그래서 또 뭐 우리나라 정부가 하는 게 잘못됐고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돼야 한다. 이 얘기 아니고요. 지금 표정만 예. 보면 잘못됐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그게 그 구렁텅이로 가기 싫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민감한 이야기 최대한 피한 예, 거잖아요. 예. 그렇기도 하고 예. 이제 10초만 마무리를 짓자면 네.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가 되게 인터넷 이런 문화가 되게 빨리 10초 이렇게 빨리 세세요. 예? 10초를 미터법 아니에요? 이것도? 그럼 정확히 그렇죠. 세야죠. 10초도 사실 미터법이긴 한데 예. 그래서 한때는 우리나라가 인터넷 그런 문화가 되게 빨리 앞서 나와가지고 인터넷 매체, 인터넷 동영상, 인터넷 방송, 인터넷 스트리머 이런 게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에서 문화가 빨리 성장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를 좀 더 넓은 저변으로 조금 더 활성화된 이런 어떤 주류 문화로 우리가 이끌어 나가는 데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머뭇머뭇 잘 안 된 사이에 네. 지금은 이런 해외 업체, 미국 업체들이 다 주도하는 판으로 지금 지금 이제 OTT 업체, 인터넷 동영상이 알겠습니다. 다 휩쓸고 있고 우리나라 예. 방송사들은 어쩌나 이런 이야기 많이 알겠습니다.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거를 우리가 안 놓칠 수도 있었는데 너무 아쉽다. 네. 표정 좀만 풀어주시고. 우리의 IT 산업의 어떤 기반이야 이런 걸 생각을 한다면 네. 우리도 뭔가 좀 따라잡을 이런 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중요한 말씀을 또 해주시면서 이렇게 월드컵 중계의 숨은 통신, 과학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어봤습니다. 곽재식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